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삼국시대의 금속공의 세 번째로서 백제 금동대학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보 제287호로 지정이 되어 있는 백제 금동대학로는 1993년 부여 능산리 사지의 발굴 도중에 출토되었습니다. 이 백제금동대학로는 절터에서 출토되었기 때문에 불교 공예품이라는 설도 있고, 또 도상적 특징으로 인해서 도교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라는 설도 있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긴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백제금동대학로의 출토 과정과 그 다음에 이제 특징, 그 다음에 이제 제작상의 제작 기법적인 측면에서 주목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제의 불교가 전해진 시기는 침유왕 즉위연인 384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호승 마라난타라고 하는 사람이 중국 남주의 진에서부터 백제로 건너와서 불교를 처음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인 385년에 처음으로 신도 한산주의 불사를 창건했다고 해서 첫 번째 절이 한성에 세워졌음이 기록상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4세기 이제 후반에 동진의 마라난타가 건너와서 백제의 불교를 전해졌다고 하긴 하지만 4세기 한산주 즉 한성 백제 시절의 유적 중에서 불교와 관련된 유물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 불교가 그래서 4세기 후반에 이제 백제에 전해졌지만 얼만큼 백제에서 받아들였는지 또 이제 얼만큼 발달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지 않고 아마 공주나 부여로 넘어오면서 이 불교를 좀 더 잘 받아들인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백제에서 불교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된 중요한 왕 중에 하나가 성왕이라는 분이 계신데 백제 성왕. 이 백제 성왕 시기에 이제 처음으로 불교를 본격적으로 이제 발전을 하면서 성왕 시기에 사찰과 그 다음에 이제 불교적 사상이 왕실의 후원으로 크게 발달했다고는 하는데 성왕 연간의 불교 유적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는 알려진 바가 많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백제의 불교나 아니면 사상에 대해서 남아있는 자료가 워낙 적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다가 최근 1990년대 이후에 백제 지역에서 여러 가지 사찰들이 발굴 조사되면서 부여로 옮겨진 사비 시기의 불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자료들이 많이 출토되고 있어서요. 백제 불교에 대해서 또는 백제 불교 미술과 문화에 대해서 새로운 연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백제금동 대학로도 역시 이런 사비기에 이제 유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직까지 백제금동 대학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게 더 많을 것 같긴 합니다. 이 시간에서는 백제금동 대학로의 출토 과정과 그 다음에 이제 성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살펴보려고 하고요. 제작 기법과 관련해서는 이제 몇 가지 이제 특징적인 것들을 동시대 또는 이제 백제 고분 출토품이라든지 동시대 이제 다른 것들과 비교를 하면서 좀 작품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부여로 이제 백제 왕실이 천도를 한 시기는 538년입니다. 백제 성왕이 이제 공주에서 부여로 천도를 했고요. 이 부여 지역에는 불교와 관련된 사찰이라든지 불교 유적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백제 왕실의 무덤이라고 알려진 이 능산리 고분군 아래에 있는 능산리 사지에 대한 발굴은 1993년 까지 거의 인식조차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93년에 이 백제 나성과 그 다음에 능선이 사지 일대 이 빈 부분들이 원래는 경작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절터가 하나 출토가 되었는데 이 절터에서 백제금동 대학로가 1993년 발견되었고 95년에는 이 능선이 사지의 목탑지에서
백제 위덕왕, 즉 창왕이 이제 위덕왕이니까 이 위덕왕 연간의 연대를 가진 창왕명 석조 사리감이 이제 발견이 되면서 여기가 이제 사찰지라고 하는 게 이제 확실하게 인식이 되었습니다. 이 538년에 부여로 천도한 성왕은 이 창왕명 살기를 만든 그 창왕의 누이와 그 다음에 창왕, 그 위덕왕, 창왕과 위덕왕 같은 사람이에요. 위덕왕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입니다. 성왕은 그 관산성 전투에서 553년에 그 죽어서 554년에 위덕왕이 즉위를 하게 되었고요. 위덕왕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즉위해서 597년까지 그 재위를 했었던 왕입니다. 이 위덕왕에 대해서는 이 창왕명 사기석함과 그 다음에 557년의 연대를 가진 부여 왕사지 살기가 나올 때까지 굉장히 이렇게 이 위덕왕 때문에 위대한 성왕이 죽었다는 식으로 알려져서 이렇게 힘이 없고 그다지 이렇게 그 융성한 문화를 구가하지 못했던 왕이라고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 이제 이 능산이 사지와 그 다음에 이제 부여 왕흥사지에서 위덕왕 연관의 사기장엄구들이 출토가 되면서 그 위덕왕 연관의 불교와 문화들이 상당히 발전한, 굉장히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해 있었던 것이 밝혀지면서요. 최근에는 성왕과 위덕왕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다른 견해들이 이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능산이 사지 같은 경우에는 일제강점기에 처음 고분을 이제 발굴하기 시작을 해서요. 일본 사람들이 능산리 고분군의 유적들을 대부분 이제 손을 좀 많이 댔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전통문화학교나 이제 부여 쪽에서 이 능산이 사지에 있는 능산이 사지 아니라 능산이 고분군에 대해서 국립문화재연구소나 아니면 뭐 부여의 전통대 등에서 이제 재조사들을 하면서 새로운 보고서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고분군이 여기라고 보시면 되죠. 능산리 고분군은 중앙고분군, 그 다음에 동고분군, 서고분군 해서 세 개의 고분군으로 나눠져 있고, 실제로 여러 개의 고분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이 능산리 중앙고분군에 있는 뭐 동화총이라든지 뭐 이런 고분들이 벽화를 가지고 있었다고 알려지면서 여기가 아마 초기에 제일 중요한 고분군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쪽 위에도 고분군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구불구불한 선이 부여 나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능산이 사지는 여기가 나성 밑에 있는 그냥 별다른 특징이 없는 곳이라고 알려져 있다. 90년대에 여기를 발굴을 하면서 정식으로 조사를 해서 금당 하나와 그 다음에 이제 목탑이 하나 있는 1탑, 그 다음에 1탑 1금당의 사찰지가 확인이 됐습니다. 1탑 1금당. 그래서 이 1탑 1금당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목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당이 하나 있는 그런 구조를 하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형식이기도 하고요. 이 창건연대가 567년 위덕왕 연관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 사찰지는 능사를 위해서, 여기 능사를 위해서 만들어진 왕실의 제사를 위한 사찰이 아니었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백제금통대학로는 이 사찰구역 경내의 한 공방지에서 출토됐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출토된 중요한 것이 목탑지에서 출토된 그 창왕명 사기석함과 그 다음에 이제 백제금통대학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 여기를 조사를 했지만 93년에서 95년까지 이 지역은 여기가 절터인지조차 모를 정도로 알려진 바가 없었던 것이었죠. 지금 여기 보시는 요거는 주택들이 아직 있기 때문에 주택들 사이에 있어서 이 동고분군 같은 경우에는 조사가 아직 많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1993년에 출토된 백제금동 대향로는 이제 왼쪽과 같은 형태로 생겼고요. 청동을 주조해서 만들었고요. 굉장히 독특한 형태의 아주 보기 드문 향로인데요. 향을 피우는
그릇이 이제 향로죠. 향 피우는 그릇인데요. 이 향로는 전체 높이가 62.5cm나 이르는 대형의 향로이기 때문에 처음 이 향로가 출토되었을 때 국적도 명칭도 그 다음에 이제 제작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그 불분명한 점이 많았습니다. 1993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동안은 전부 다 이렇게 생긴 향로가 한국에서 발견된 게 처음이기 때문에 이 향로를 모두 다 중국에서 수입한 것이라고 추정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뭐에 사용하던 것인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는데 향로라고 밝혀진 것은 일단 중국 쪽에서 이제 비슷한 형태의 것들을 향로로 많이 써왔기 때문에 향로라고 일단 붙였고요. 실제로 향을 피우면 여기 이제 향 연기가 이렇게 나오게 하는 구멍들이 있는데 이 그릇에 보면은 안쪽에 그 향이 나오는 구멍들이 있어서요. 향로 사용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능이 향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 오른쪽에 보시고 있는 건 창왕명 석조 사리감인데 목탑지에서 출토됐고요. 여기 보시면 백제 창왕 13년 이라고 하는 연대가 나와서 567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창왕은 역사 기록에 나오는 위덕왕이고요. 위덕왕의 이름이 백제 부여창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따라서 쓰음을 알 수 있죠. 위덕왕이라고 하는 건 사실 역사 기록에만 나오는 이유가 그 사후에 붙여진 시호이기 때문에 당시 살아생전에는 창왕이라고 불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석조사기석감이 이제 567년에 이제 나오면서 이 사리감의 연대가 아마 아까 보셨던 부여 능산리 사지의 목탑지에서 이게 이제 출토가 됐기 때문에요. 이 절이 567년경에 창건이 되었을 위덕왕 연간에 창건이 되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백제금동 대학로는 위덕왕 연간에 만들어진 것인가 창건기인 아니면 그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냐 그런 것에 대해서 제작 시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출토 상태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 향로는 발견되었을 당시에 이렇게 그 목조 수조 같은 것에 이렇게 침몰이 되어 있는 상태로 발견이 됐고요. 보다시피 뚜껑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향로의 몸체 부분이 별도로 출토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열고 닫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함께 나오기는 했는데 두 개가 이제 따로따로 이제 함께 합쳐놓은 상태가 아니라 뚜껑 따로 그 다음에 몸체 따로 이렇게 그 수조 안에 들어있는 상태로 발견이 됐고요. 여기는 이제 출토된 지역이 아마 능산리 사지에 있었던 공방지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서요. 공방에서 수리를 하거나 아니면 감춰놓기 위해서 여기다가 묻은 것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발굴 90년대만 하더라도 이 내부에 있는 유기물질 검사 같은 것들에 대해서 별로 인식이 많이 높지 못했기 때문에 내부에 이렇게 그 충전재가 흙으로 굉장히 많았는데 그것들에 대한 과학적 성분 조사가 그다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죠. 발견됐을 당시에는 이제 물속에 이렇게 담겨 있는 상태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녹이 다 굉장히 많이 나 있고 그랬지만 조각 자체가 워낙 우수하고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이 명칭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백제금동 대향로는 기본적으로 노신부, 향로의 노신, 몸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뚜껑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 꼭대기에 새가 한 마리, 밑에는 용이 한 마리. 그래서 이거는 용이라고 이제 부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용에 보통 대응하는 그냥 봉이라고 부릅니다. 봉황.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산 모양으로 생긴 뚜껑이 되는데, 이렇게 산 모양의 뚜껑을 가진 독특한 형태의 향로를 중국에서는 박산로라고 불러왔습니다. 이 오른쪽에 보시고 있는 이 박산로는 전형적인 아주 유명한 한나라 때, 중국 한나라 때의 유승의 무덤에서 중산전황을 지냈던 유승의 무덤에서 출토된 향로인데요. 이 금동이라고 했는데 청동을 주조해서 만들고 이렇게 금을 장식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백제에서 출토된 이 향로도 역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박산 형태, 박산이라고 하는 산 모양의 형태의 뚜껑과 그 다음에 이제 노신과 받침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도 노신과 용 모양의 받침대
그런 구조를 상당히 비슷하게 갖고 있고요. 다른 게 있다면 여기 새가 없는 거, 여기는 새가 한 마리 있는 거. 새는 봉황일 가능성이 이제 크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몸체, 이 박산이라고 하는 거는 중국에서 원래 그 서해바다, 중국에서 보기에 이제 동해, 동쪽 바다, 우리나라의 서해 바다가 될 텐데 하여튼 동쪽 바다에 멀리 떠 있는 그 전설상의 섬인데 도교에서는 이 박산은 신선들이 사는 곳이라서 깎아지릇한 절벽처럼 되어 있는 산, 바닷속에 떠 있는 산이자 섬이고 이 산에 들어가는 거는 날개가 달린 그 날아갈 수 있는 새나 아니면 그 신선들만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 들어가면 영지를 비롯해서 불로초, 영지 뭐 이런 영생 장수를 할 수 있는 모든 금은부화가 여기 있는 곳이라고 알려져 있어서 일종의 파라다이스처럼 생각하던 곳이었다고 해요. 한나라 때 이 유승이라는 사람은 그 기원전 113년에 죽은 사람인데요. 이 무덤은 유승의 무덤은 그 만성함묘라고 부르는 곳에서 하북성의 만성함묘라고 하는 데에서 1968년에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2세기의 이 박산로의 형태가 사실 능산이사지에서 나오는 이 금동대학로의 그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이 기원전 2세기의 중국 향로하고요. 이 6세기에서 7세기경에 만들어진 거로 보이는 이 백제금동 대향로하고는요. 시기적 차이도 많지만 도상적인 차이나 그 여러 가지 특징도 좀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중국의 박산로라고 하는 박산을 형상화한 향로의 형태에서 그 기본적으로 왔다라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특징, 그 기형의 특징이 되겠고요. 구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은 용과 그 다음에 몸체와 그 다음에 이제 뚜껑과 봉황이 4개의 부분으로 각각 나누어서 주조가 됐습니다. 아마 밀랍 주조 기법을 이용해서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4개는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물론 이 2개는 떨어지긴 하는데 이 2개와 이 2개는 별도로 만들어진 것을 서로 연결해서 붙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국에서는 아까 보신 것처럼 좀 전에 보신 것처럼 그 한나라 때 기원전 2세기에 이미 향을 피우는 문화가 전해져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이렇게 왜 막대기 모양의 향을 갖다가 막대의 향을 갖다가 향로에다가 꽂아서 이렇게 피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금 이런 막대기 향로를 꽂는 거하고 꽂을 때에는 위에 뚜껑이 별로 필요 없죠.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아까 유승묘에서 나온 거나 아니면 지금 보이는 이 남북조 시대 때 중국 남조의 그 향로들을 보시면 전부 다 뚜껑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백제금동 대향로도 역시 뚜껑이 이렇게 있는 형태를 하고 있는데요. 왜 이런 향로들은 뚜껑이 있냐 하면 이 당시에는 이렇게 막대기 향이 없었기 때문에요. 향나무에 향목을 태워서 목탄으로 만든 것들을 이 안에다가 넣어 놓으면 이 목탄이 타면서 재하고 향이 피워 나오면서 향 냄새를 맡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통일신라 시대 정도까지는요, 향로가 뚜껑을 가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고려시대 초기 향로들도 뚜껑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그 이유는 이런 막대, 지금 쓴 것 같은 막대기 향을 쓰는 게 아니라 이 목탄, 향목을 태우는 목탄 을 사용해서 향을 피우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유승묘에서 출토된 금동 박산로 같은 경우에는 도교적 성격이 강하고 무덤에 이제 들어가는 공양품 같은 식으로 이제 들어갔지만 남조 시대의 화상전에 나오는 이 박산로의 형태나 그 다음에 역시 지금 중국 절강성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청자 박산로의 실물을 보시면 박산의 형태가 있는 뚜껑이 나오고 그 위에 새가 들어간 형태들이 나오고 있어서요. 이렇게 새가 들어가고 박산의 형태를 가진 향로들, 그 다음에 밑에 이렇게 승반이라고 해가지고 받침대가 있는 이런 향로들이 이제 한 5세기에서 6세기 정도 중국 남조 지역에서 만들어지고 또 이제 무덤에 부장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재료는 금속으로 만들어진 예들도 있지만 현재 남아있는 예들은 대부분 도자기로 만든 것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향로들, 새가 달린 박산로가 중국 남조 지역에서 이제 일찌감치 만들어지기 시작을 한 거에 비해서요, 우리나라에는 향로를 언제부터 썼는지 사실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삼국유사에서는 이제 그 신라에서 불교를 받아들인 다음에 향을 피웠다는 기록 같은 게 나오기는 하지만 언제 처음 향을 피우기 시작을 했는지는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제금동대학로가 처음 나왔던 1990년대만 하더라도 백제의 향로가 별로 알려진 바가 없어서요. 이 향로는 당연히 중국에서 수입했을 거라고 추정을 했었습니다. 하여튼 부여에서 발견된 백제금동대학로는 적어도 거기가 부여 지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 능선리 사지가 567년에 이제 그 만들어졌던 것으로 봐서는 6세기 중후반 정도 이후에 만들어진 것일 거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6세기 중후반 정도 아까 보셨던 이제 남조의 그 향로들이 도자기로 만들어진 예들이 있는데 비해서 거기는 아직 용 모양이 나온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연화형 향로 형태를 한 것이 많이 없는 데 비해서요, 그 몸체가 연꽃 모양을 하고 용이 달린 이런 향로들은 수말당초 정도, 한 7세기 6세기 말에서 7세기 정도에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기 용이 한 마리 있고, 이건 용사의 석불이라고 하는 중국 산동성 청주 용흥사에서 나온 석불의 대좌의 일부인데, 여기 보시면 용이 이렇게 이제 나오잖아요. 용이 있어서 용의 입에서 그 연꽃 줄기가 나와서 연꽃이 대좌가 되고, 이 대좌 위에 부처님이 서 있는 형태로 용에서 연꽃이 나오는 형태의 형상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용에서 연꽃이 나오는 형상을 표현하는 것들, 이것이 이제 보통 연화화생이라는 연꽃에서 뭔가 또 다른 생명으로 나온다는 그 불교적 사상하고 관련된 거라고 보는 경향이 많은데요. 여기 이제 이 용과 연꽃의 구성을 가진 것들이 보통 6세기에서 7세기 정도 그 석불이라든지 아니면 석불의 조각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박산로의 아랫부분 같은 데서 도자기로 된 예들이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들이 아까 보셨던 그 남조의 화성전에 나오는 새가 달린 박산로의 형태라든지, 지금 보는 용과 연화로 비롯하는 연화화생 형태의 향로들의 형상이 이 백제금동대학로는 합쳐진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보는 백제금동대학로의 정면은 그 봉황의 정면과 그다음에 이제 이 용의 측면이 이제 같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제 그 상태를 보시면 이거는 이제 측면이에요. 이게 정면이고 이게 측면인데, 이 지금 보존각 처리와 그 다음에 이제 금속 분석을 한 결과를 보면 이 것들은 전부 다 청동을 주조해서 만든 것이고요. 밀랍 주조를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다음에 그 청동의 성분은 구리가 그 81.5%, 그 다음에 그 주석이 14.3%, 그 다음에 납이 조금 섞여서 납이 0.07% 섞인 것으로서 구리와 주석이 일단은 주성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주석의 함량이 조금 높은 것이 이제 특징이죠. 주석의 함량이 조금 높기는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구리의 함량이 뭐 낮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통 유기의 성분에 비해서는 전통 유기는 78% 정도의 22%를 섞기 때문에요. 이거보다는 구리 함량이 좀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죠. 조각의 이 조각된 상태들은요, 윗부분에 보면은 박산을 중심으로 해서 5개의 봉우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개 봉우리 사이에 5명의 악사들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부분은 연꽃 형태를 형상화했는데, 연꽃잎 하나하나에는 다 동물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자세한 세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백제금동대학로의 이 봉황 부분을 보시면은요, 봉황은 그 새 아래에 그
보조를 하나 가지고 있고요. 어깨 부분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이 구멍은 사실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X선 촬영을 해보면 빈 속에 구멍이 있어서요. 이렇게 이 안에 향로를 피우면 이 향이 이 위로 이 통로를 통해서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박산 부분은 조각이 상당히 우수한 편인데 각각 산 그 봉우리마다 여러 가지 동물이라든지 활을 쏘는 사람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인면조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동물이나 그 다음에 불로초 뭐 이런 각종 신비한 도상들이 많이 새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악사가 돌아가면서 5봉우리 사이사이에 5명의 악사가 있고요. 각 봉우리에는 여기도 봉우리 위에는 새가 한 마리 앉아 있고요. 여기도 봉우리 위에는 새가 한 마리 앉아 있어서 봉우리 5개에 5마리의 새가 앉아 있고 그 사이사이에는 악기를 연주하는 악사가 5명 앉아 있는 게 특징입니다. 잘 보이시지는 않지만 이거가 뭐냐 하면 이 부분 그 다음에 이 부분, 지금 칠한 이 부분이요. 구멍을 뚫어서 향이 나오도록 만든 것입니다. 원래 처음부터 구멍을 뚫어서 향이 나오게 구멍을 만들긴 했지만 그 향이 좀 잘 안 나왔는지 나중에 만들고 난 다음에 뚫은 구멍들이 위쪽에 5개가 있습니다. 엑스레이를 보면서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백제금동대학로는 현재 국립부여박물관에 소장이 돼 있고 그다음에 항상 상설전시실에 단독장에 따로 전시가 돼 있는데요. 이들에 대한 과학적 조사는 발굴 이후에 국립중앙박물관의 보존과학실에서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엑스레이 사진은 그 당시에 이제 발굴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조사가 된 그 몇 개의 엑스선 촬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잘 보시면 아까 구멍 그 새 어깨에 난 구멍부터 시작을 해서 이 부분이 허옇게 보이죠. 이 부분이 뭐냐면 구멍이 뚫려 있는 부분입니다. 구멍이 뚫려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이게 관통해서 구멍이 전체가 이제 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새 있는 데까지 여기 있는 데까지가 아마 원래 새에 있는 부분이 이제 별도로 만들어졌었다고 알려져 있고요. 여기 보시는 이 구멍이 육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엑선상에서는 확실하게 이렇게 관통이 돼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속 주조에서 만들었고요. 두께가 어느 정도 하냐 하면 이 정도 두께를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여기 두께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랍 주조를 해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두께 어느 정도 적당한 두께를 가지고 이제 만들어졌는데요. 이 안쪽에 보면은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이제 몇 개가 있는데 원래는 구멍이 위쪽에 조금 뚫었었던 것 같은데요. 잘 안 돼서 다시 이제 뚫었던 흔적들을 안쪽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뚜껑에서 보시면 잘 보이진 않지만 아까 그 봉황이랑 연결되는 구멍이 여기인데요. 시커멓게 보여서 잘 보이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큰 구멍들이 하나, 둘, 셋, 4개가 있고 여기 하나 있어야 되는데 구멍이 좀 막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위쪽에도 또 구멍을 뚫어 가지고요. 전체로 구멍이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개가 있고 원래는 11개가 돼야 되는데 이 구멍들이 그렇게 잘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들고 난 다음에 이렇게 끌 같은 것으로 이렇게 구멍을 막 내서 구멍을 좀 일부러 키운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건 주조 기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안쪽에는 그 산 부분 있는데 이렇게 울퉁불퉁한 그 형태들이 이제 보이고 있는데요. 주조의 흔적, 밀랍 주조의 흔적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이런 금색들이 원래 도금을 했던 흔적인데요. 이 표면에 있었던 도금들은 지금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일부에서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향로 몸체 부분의 전개도를 보시면 5명의 악사가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5명의 악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개의 봉우리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악을 상징한 거라고 보는 견해가 크고요. 이 5명의 악사는 각각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악기를 들고 있는데요. 이 악기는 맨 왼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이제 배소라고 하는 지금으로 치면은 이렇게 피리 비슷하긴 한데 여러 개 뭐라 해야지 피가 여러 개 붙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불 수 있는
관악기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배소라고 하는 악기를 여기 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종적 또는 피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피리를 보통 옆으로 이렇게 길게 부는데 이게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부는 피리를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는 이 사람이 이제 요 밑에 있는 그림인데요. 여기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그 다음에 현이 달려있는 비파 형태를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파는 일반적인 비파 중에서도 남조에서 많이 쓰이던 거라서 진비파, 진나라의 비파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는 이 진비파를 잘 타던 사람이 남조에 완함이라는 사람이 있어서요. 완함이 타던 비파다 해서 완함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비파의 일종이에요. 현악기이죠. 지금으로 치면 뭐 기타와 같은 악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있는 분이 들고 있는 악기는 이분인데, 여기 들고 있는 거는 그 북과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사람은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옆으로 길게 돼서 여기 이제 줄이 달려 있는 그 현악기인데요. 이 현악기는 금이라고 불러서 금이라고 부르는데, 이 금은 이제 뭐 검은고나 가야금 같은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검은고, 가야금 그 악기 모양이 조금씩 다르죠. 근데 정확하게 어느 쪽인지 잘 모르지만 이 금이라고 부르는 악기를 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옆으로 모아서 머리를 옆쪽으로, 한쪽 옆으로 이렇게 묶고 있는데, 이런 복식은 아마 백제계 복식일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백제의 전통 악기인 배소, 그 다음에 종적, 그 다음에 진비파 또는 완함 비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북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금 해가지고 현악기가 지금 비파하고 금, 그 다음에 이제 타악기가 그 다음에 이제 관악기가 종적과 배소해서 5개의 악기로 구성된 악사의 모습이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봤을 때 아마 이거는 이 부여에서 이제 그 연주가 되던 백제의 전통 악기들의 형태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을 할 수 있죠. 보통 이 오악이라고 하는 5개의 봉우리는 그 백제의 5부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5부를 상징한 게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보시면 이 산악문에 보면 이렇게 빗금을 넣어서 장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수련문, 그 고구려 고운벽화에도 나오는 이 수련문 같은 것들이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도상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나오는 것들은 그 산에 있는 것들은 상서로운 그 도교적인 그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서 도교의 영향이다라고 보는 경향도 많습니다. 아까 보셨던 그 구멍 뚫린 그 향 연기가 나오는 그 배연구 또는 이 구멍이라고 하는 게 그 전개도선 거의 보이지 않는 이유가요. 이 봉우리와 봉우리 사이에 안 보이는데 구멍을 뚫어서 옆에서나 측면으로 보면은 구멍이 잘 보이진 않습니다. 위에서 봐야지 그 구멍들이 잘 보여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랫부분 용을 보시면 이 용이 그 연꽃을 물고 있는데요. X선 사진을 보시면 용이 물고 있는 이 연꽃은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별도로 주조가 된 노신불을 관통해서 용의 입에 나온 막대기가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별도의 또 다른 그 금속봉이 들어가서요. 이 금속봉에 이거를 갖다가 두들겨 가지고 막아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위에서 보면 이렇게 두드려서 막은 흔적이 보이는데, 그 액션 사진이나 뭐 그 실제를 보면 이 안쪽에 이 봉이 용에서부터 나오는 봉이 위까지 쭉 올라가서 연결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속이 이제 지금 용 같은 경우에는 거의 꽉 차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용의 그 양감 표현이라든지 다리의 근육 표현 같은 것들이 겉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입체감 있고 두툼하게 많이 보이는데요. 뒤집어서 밑면을 잠깐 보면은요, 위에서 보이는 거하고 아래쪽에서 보이는 거는 좀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향로의 바닥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건 뭐 자주 볼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용의 그 통통한 몸체에 보면은 이 안쪽을 이렇게 그 판에서 속이 많이 이렇게 빈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었는데요. 이 왜 그러냐 하면 이 겉에 부분에 이제 그
앞쪽에서 보이는 거는 입체감 있게 보이지만 이거를 전부 다 속을 가득 채워서 만들면 밀랍도 많이 들고 금속도 많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부러 비워서 만들어서 이 속 부분이 이렇게 빈 형태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양을 갖다가 만들어서 이어 붙였기 때문에 이 밀랍을 이어서 붙인 흔적들이 이제 보이고 있어요. 이거는 뭐 땜을 한 것이 아니라 밀랍 자체의 원형을 붙였고요. 이런 그 손놀림 자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밀랍 주조의 그 원형 형태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서요. 밀랍 주조 기법으로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안쪽에 보이지 않는 부분은 속을 좀 더 이렇게 파내서 원형 자체를 파내서 좀 가볍게 보일 수 있도록, 가볍게 만들 수 있도록 그 재료를 좀 절약한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백제 금동대학로의 제작지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이제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이 능산리사지, 같은 능산리사지에서 출토된 그 백제 금동대학로와 같은 데서 나온 이 금동 광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능산리사지에는 거대한 금동 불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지금은 이제 광배편만 일부가 남아 있는데요. 이 광배편에 남아 있는 이 8m 문양 이런 것은 이제 백제에서 그 물광릉 시대부터 이제 나오던 문양들인데요. 여기 그 백제금동대학로의 용의 맨 마지막 꼬리 부분이 같은 형태의 8m 문양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광배에 보시면 8m와 8m 사이에 이런 꽃들이 작은 꽃들이 있는데 여기도 보시면 이런 작은 꽃들이 몇 군데에 이제 연결하는 그 부분에 이런 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런 꽃들의 양식이 그 금동 광배에 들어가 있는 그 장식들하고 거의 같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양식적 공통성이나 그 다음에 밀랍 주조 기법을 같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금속판의 두께나 뭐 비례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들을 봤을 때 조각하는 기법이나 밀랍 주조 기법 같은 것들이 이 같은 고분에서 같은 사지에서 나온 능산이 사지의 광배와 향로가 공통성을 상당히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양식적으로도 제작 기법상으로도요. 그래서 아마 이 두 금동 광배와 금동 대학로는 이 능산리 사지 인근에서 그 부여 능산리 사지 인근에서 백제 그 공방지에서 백제인들에 의해서 제작이 된 그 불교 주조 공예품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작지가 백제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그다지 별로 이견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광배랑 그다음에 향로가 제작된 시기가 과연 언제냐 제작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지금 왼쪽 위에서 보시는 이 사진은 백제금동 대학로의 몸체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장식이 있고 용에 의해서 이렇게 가고요. 여기가 기본적으로 연꽃잎이 표현이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연꽃잎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연꽃으로 입체감 있는 연꽃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연꽃의 잎부분을 전부 이렇게 짧은 선을 넣어서 장식을 하고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 연꽃의 잎부분에 장식을 넣어서 짧은 성각을 넣어서 장식을 하는 것은 가장 일찍은 물론 고운벽화에서부터 보이긴 하지만 지금 오른쪽에서 보시는 그 무령왕릉 출토 동탁은잔의 꽃에서도 지금 뾰족뾰족하게 돼서 겹쳐 나가면서 여기는 직선이라기보다는 이렇게 갈고리 모양의 직선이 나오긴 하는데요. 이 520년대 즉 그 6세기 전반에 그 무령왕릉 출토 동탁은전에 보이는 이 형태들이 이제 여기 좀 더 세련되고 정확한 양식으로 나오고 있고요. 밑에 보시는 것은 그 미륵사지에서 발견이 된 639년 7세기 전반의 그 미륵사지 출토 사리장원구의 윗면인데요.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꽃을 갖다 표현한 다음에 단선문을 넣어서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양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다 백제계의 연화문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돌아가면서 당초문이 음각되어 있는데요. 여기 나오는 당초문의 음각이라든지 8m 문양 같은 경우에는 그 부소산성에서 출토된 광배에서 보이는 형태들하고 많이 비슷하고요. 아까 설명을 안 하고 간 것 같은데 비파의 형태에서 잠시 보시면 그 비파 아까 이렇게 생긴 비파가 있었는데요. 그 비파의 아래 위에
음각 원문이 있는데요. 이 음각 원문이 바로 어자문 기법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문양입니다. 그래서 이 백제금동 대학로는 일부 문양 중에 이 어자문 기법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 이 부소선성 출토 광배나 아니면 미륵사지 살기 같은 데에도 이 어자문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어서요. 조금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백제에서 6세기에서 7세기경에 나오는 그 공예품들과 양식적으로 그 공통되는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백제금동 대학로는 그래서 제작 시기가 처음에는 중국에서 만들었다라고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함께 출토된 그 능선이 사지의 여러 가지 유물들이라든지 지금 보는 것처럼 백제의 금도 공예품들이 여러 가지가 이제 출토되고 있는 것과 비교를 해서 그 제작지는 대체로 백제로 보는 것이 이제 그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백제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여 지역에서 나왔으니까 일단 6세기 이후가 되는데, 6세기에서 7세기까지 어느 시기에 제작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견해도 다르고, 아직 뭐 그 정확한 제작 시기를 갖다가 단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비교가는 자료들을 몇 개를 보여드렸던 것이 이제 여기 오른쪽에 위에 보시는 무령왕릉의 동탁은잔, 이 무령왕릉의 연대를 생각하면 520년대 정도에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백제금동 대학로는 어자문 기법이 몇 군데에서 이제 보인다고 그랬는데요. 이 어자문 기법이 보이는 그 물건 중에서 작품 중에서 좀 연대가 있는 예 중에 하나가 오른쪽에 보시는 개미명 금동 삼존불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광배 뒤에 명문이 불상인데 광배 뒤에 명문이 있어서 563년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523년과 563년이라고 본다면 이 두 개의 연대 보면은 이제 6세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창왕명 석조사리감이 이 백제금동 대학로가 나온 능산리사지에서 같이 출토가 됐다 그랬는데 이 능산리사지의 창거는 이 창왕명 석조사리감의 연대를 봤을 때 567년으로 보고 있어요. 6세기 후반이 되는데 이때는 이제 위덕왕 연관이 됩니다. 이 위덕왕 연관일 거라고 처음에 이제 많이 논의를 하다가 이제 이 왕흥사지 살기가 출토가 되고 나면 이 왕흥사지 살기 오른쪽에 보시는 것인데요. 여기는 연대가 그 명문이 새겨져 있어서 백제 창왕 연간에 만들어졌고 이게 567년 그 다음에 이게 577년 10년 뒤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위덕 연간에 577년에 만들어진 왕사지 살기하고 비교를 해보면 백제금동 대학로가 상당히 이렇게 훨씬 더 복잡하고 그 주조 솜씨가 훨씬 뛰어나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왕사지 살기보다 앞선 시기에 만든 것이 가능할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또 출토된 것이 이 익산의 미륵사지 서석탑에서 이렇게 639년의 연대를 가진 백제의 왕실발원 사리장원구가 출토가 됐는데요. 여기 나오는 문양들이 굉장히 화려하고 복잡한 것으로 보아서 이 미륵사지 사리장원구가 만들어진 7세기 정도에나 돼야지 이런 것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능산리 사지의 폐사 시기가 이제 부여의 멸망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백제의 멸망인 660년 정도라고 봤을 때 이 백제금동 대학로는 오히려 백제 후기인 7세기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학설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6세기설인지 7세기설인지 6세기가 되면은 위덕왕 연관이 될 것이고 왜냐하면 창왕명 살기가 나오는 이 시기에 위덕왕 연관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미륵사지 살기장원구랑 비교를 하면 7세기로 보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정황 중에 이제 또 한 가지 논란이 되는 거는 여기 보이는 것이 순수하게 불교적이라기보다는 도교적인 색채가 많이 섞여 있고 조상을 숭배하는 조상신에 대한 제사의 기분을 가지고 있는 그 죽은 자를 위해서 공양하는 향로의 성격이라는 것을 볼 때 왕실의 재리하고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오히려 이제 불교적인 것보다는 좀 더 전통적인 의례를 따른 것이 아니냐 해서 연대
나 사상적 배경이 불교가 아니라 도교하고 관련된 것이라는 학설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될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6세기에서 7세기경 그 백제에서 만들어진 그 금속 공예품 중에서는 밀랍주조 기법을 가장 잘 우수한 형태로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백제금동 대학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백제에서의 밀랍주조의 기술은 사실 이 그릇들하고 비교를 하는 것보다는요, 이 불상들의 밀랍주조 기술들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긴 합니다. 백제 지역에서 이제 금동 불상들이라든지 이렇게 뭐 대형 상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제작이 되었었다는 그 견해들이 있어서 이 백제의 금동불 제작 기술하고 이 백제금동 대학로의 밀랍주조 기술하고의 연관성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이제 그 백제의 그 백제금동 대학로, 부여 능산이사지에서 나온 백제금동 대학로의 그 제작 기법 자체는 뭐 나누어서 분주법이라고 하는 거를 썼다. 밀랍주조 기법이 근간이다. 네 개로 나누어서 이제 연결을 했는데 연결 방식이 이제 못을 쳐서, 그러니까 그 꼭지가 나와가지고 그걸 두드려서 그 고정을 시키는 방식으로 연결을 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이 무경왕릉의 동타근잔의 꼭지 부분이나 아니면은 지금 왕흥사지의 이 꼭지 연결하는 방식이랑 비슷한 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지적을 할 수가 있고요. 문양 같은 경우에는 이 뭐 파색인 기법, 그 다음에 그 조금 기법, 그 다음에 이제 어자문 기법 이런 것들은 역시 그 개미명산존불, 그 다음 미륵사지 사리장엄구 등으로 이어지는 백제의 그 금속공예 기법들, 주조 후에 이제 표면을 처리하는 기법들, 장식 기법들, 조금 기법들의 그 맥락을 잇고 있다라는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작 연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많지만 백제에서 제작된 뛰어난 그 밀랍주조 기법의 예로서 아주 중요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백제에서 출토된 왕사지 사리장엄구, 그 다음에 이제 미륵사지 사리장엄구를 중심으로 사리장엄구의 제작 기법과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